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좋은데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이조 강사님한테 옛날에 같이 수업도 듣고 공부했던 적이 있는 이성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뭘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솔직히 뭐 이 분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너무 많이 밀어넣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를 좀 쉽게 소개를 해보려고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뭐 챗GPT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자연어 처리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연어 처리라는 이 분야 자체가 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지만 되게 비교적 최근에 좀 빛을 본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뭐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뭐 트랜스포머 나오고 챗GPT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은 뭐 모든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LLM 이런 키워드를 이제 모르면 약간 더 이상하다는 듯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오늘은 자연어 처리 자체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LLM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 다음에 이 LLM 같은 그런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된 그런 서비스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뭐 간단하게만 하면은 뭐 강사님 수업을 옛날에 새내기 때 들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턴하면서 뭐 이런 하이퍼클로버 이런 것도 만져봤고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스타트업의 구성원이 뭐 운영팀 빼면은 개발자 반, 변호사 반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데이터를 라벨링을 하면은 이제 AI 개발자들이 그걸로 이제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미래에 뭐 AI 변호사를 만들어서 변호사들을 대체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률 분야 서비스에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제 깃허브나 뭐 메일 주소나 있으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AI 전공이라고 하실 테니까 이제 AI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 굳이 제가 뭐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 자연어 처리는 어떻게 보면은 AI를 응용하는 하나의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인데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약간 여기 비약이 있는 게 이 프로그램 NLP 모델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평소에 배웠던 프로그램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얘를 사람처럼 뭔가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의미를 찾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눈에는 프로그래밍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를 이해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자연어 처리는 최근에 이 딥러닝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되게 성능이라든지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돼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고요. 얘의 핵심 목표는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언어들 근데 사람이 쓰는 언어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작성하는 코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해서 보시면 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정보를 분석을 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뭔가 제일 전통적으로 오래 디자인됐으면서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번역이죠. 뭐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 이런 것들도 자연어 처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검색 같은 것들도 되게 옛날부터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만들었고 뭐 그냥 일반 검색이 대단한 AI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자연어 처리 기술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 외에도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뭐 감정 분석 같은 것들 뭔가 뭐 영화 리뷰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지, 뭐 부정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지 분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람이 텍스트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들을 모델이 풀 수 있게끔 풀어내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알면 좋은 개념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는 이제 뭐냐면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는 확률을 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색 엔진을 예로 들었을 때 뭔가 검색 엔진에다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에 이어져서 가장 적절한 이제 이어질 단어들을 추천을 해주죠. 그런 것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글 그 검색창에다가 딥러닝을 이용한까지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아직 하진 않았죠.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 뒤에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제 추천이 되죠. 키워드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검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뒤에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뒤 지금까지 입력한 검색어에 이어지는 다양한 단어나 문장들이 각각의 이제 확률을 가지고 있고 이 문장 뒤에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우선순위로 맨 위에다가 정렬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언어 모델이 꼭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만 언어 모델이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이 토익 시험 같은 거를 만약에 본다 했을 때, 토익 시험을 보면은 문장 중간에 빈칸을 뚫고 어떤 단어나 어절이 들어갈지 맞추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은지를 선택을 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 찍는 듯이 하지만 운 좋으면 맞출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도 결국 그런 식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는 그런 모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어 모델 다음으로 조금 더 소개를 드릴 거는 되게 조금 이거는 좀 고리타분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간다면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이런 복잡한 AI 기술이 나오기 전에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했냐? 되게 무식한 방식으로 했어요. 단어들을 다 세서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등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그냥 표를 만들고 이 표를 가지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배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배가 사람 배인지 먹는 배인지 뭐 돛담 배인지 뭐 이런 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서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사실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규칙을 표현한다고 해서 뭔가 되게 명확한 그런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백오버즈 같은 방법들도 그냥 단순히 어떤 문장이나 문서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냐 이런 것들을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허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는 왜 자연어 처리가 그동안 조금 빛을 못 발했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텍스트를 치면은 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스키 코드라든지 유니코드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가 실제로는 숫자의 값으로 뭐 메모리나 이제 디스크에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숫자들을 컴퓨터가 바로 처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사람이 쓰는 의미에 가깝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얘를 토크나이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리 단어 사전을 만들어 놓고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미리 카운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이라는 조금 더 발전된 방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임베딩이라는 거는 결국 이 텍스트들을 벡터 공간에다가 매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마다 집 주소가 있듯이 각각의 텍스트나 이 단어들이 어떤 좌표 공간에 이제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얘는 이제 워드2백이라는 조금 더 예전에 나온 방법론인데 각각의 이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벡터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큰 코퍼스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이제 유사한 단어들이나
가깝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럼 이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an이라는 단어와 woman이라는 단어에 어떤 벡터가 이제 있고 그리고 그 벡터들 사이에는 뺄셈, 덧셈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an에서 woman이라는 벡터를 뺀 그 차이는 king에서 queen이라는 벡터를 뺀 차이랑 같다. 이게 뭐 의미적인 부분에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워드 투 백을 예시로 들어서 학습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시를 들면은 뭐 롱에서 롱거랑 롱게스트라는 그런 세 개의 단어가 있을 때 걔네들을 의미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각각의 이제 벡터들이 있을 때 롱에서 이제 롱게스트까지 가는 그러니까 롱게스트 벡터에서 롱을 뺀 벡터는 패스트에서 패스트를 뺀 벡터랑 같고 슬로에스트에서 슬로우를 뺀 벡터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뭐 이게 그래서 무슨 쓸모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제 할 때 대부분의 연산이 뭐 사칙 연산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작은 연산들이 많이 모여서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단어나 텍스트를 이렇게 사칙 연산이나 뭐 이런 내적이나 외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걸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실 뭐 버튼이 GPT니에서 이제 나아가서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의 그런 의도라든지 그런 인식을 잘 표현하는 인베딩이 표현됐느냐, 그 인베딩을 표현하는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냐가 거의 90%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인베딩을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까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인데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금 심화 과목이라는 데서 오토 인코더나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은 나중에 좀 비슷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번역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입력을 넣었을 때 독일어 문장을 결과로 받는 그런 방법론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 영어 문장을 집어 넣으면은 이 모델이 인코더라는 모델이 그러니까 암호화나 뭐 동영상 압축 이런 데서 인코딩을 하듯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압축을 합니다. 이 s라는 이 벡터 값이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된 벡터 값을 바탕으로 다시 디코딩을 해냅니다. 이제 독일어 문장을. 근데 이게 도대체 뭐 그림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모델 구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델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럼 진짜 중요한 의미를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거 그 뭐라 하죠? 갈틱폰이라 하나? 그 그림 그리고 이제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4616번이 폭주적 다람쥐라는 문제를 이렇게 냈을 때 6712번이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이제 2198번이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원래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영어로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독일어로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 과정이랑 비슷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방향은 인코더라는 모델이 텍스트를 어떤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 과정은 이 디코더라는 모델이 인베딩 벡터에서 원래 사람이 다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복원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사람이 그렸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지만 모델이 실제로 만드는 인베딩 벡터는 되게 큰 차원이고 되게 크고 복잡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무슨 연금술도 아니고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쓰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머신러닝 기법 자체가 자연어 처리뿐만이 아니라 인풋 텍스트 도메인이랑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도메인이랑 아웃풋 데이터 도메인을 어떻게 매핑을 할까를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론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성능이 되게 엄청 좋아지고 되게 복잡한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을수록 더 이제 해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알면 되게 좋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소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건 그냥 키워드고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자료구조론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정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배울 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소트 방법이 있는데, 버블 소트가 뭐 n 스퀘어의 복잡도를 가지고, 뭐 퀵 소트가 뭐 평균적으로 n 로그 n 스퀘어를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니까 뭐 걔네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에 대해 비교를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도 똑같은 자연어 처리 태스크, 예를 들면은 번역이라든지 뭐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 방법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건 이제 소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얘는 계속 바뀌고 오피셜로 정해진 것도 없어요.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 내가 더 좋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문을 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 이 자연어 처리에서 지금 현재 소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다양한 새로운 신흥 강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트랜스포머라는 이 아키텍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함수인데, 이 내용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구조가 잡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라는 값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얘가 처리하는 그런 결과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랑 코드가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기존 프로그래밍에서는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실행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잘 되는 방식은 뭐 셀프 어텐션이라는 뭐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깊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를 하자면 조금 지금보다 더 루즈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떻게 공부하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요즘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번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으로 번역하고 싶은 원본을 넣었을 때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럭이 얘를 어떤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을 다시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이 번역을 하고 싶은 타겟 언어로 이제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얘가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자연어 처리에서 하려고 했던 태스크들은 되게 명확했기 때문에 번역, 뭐 요약, 분류, 추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모델이 바뀌면서 뭐 얼마나 얘가 더 좋아졌냐, 얼마나 정확도가 높아졌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얘가 텍스트를 먼저 넣고 뭔가 얘가 의미를 담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복구를 했듯이, 얘도 지금 빨간색 인코더 블럭이 얘가 입력된 정보를 어떤 특정한 패턴으로 표현을 하고 얘를 다시 디코딩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하나로 묶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버트랑 GPT라는 건데, 이 안에 이제 뭐 모델 구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버트랑 GPT가 하는 일이 뭔지만 오늘 좀 알아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버트랑 GPT는 자연어 처리에서 절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 버트라는 모델은 어떤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인코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를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의미 공간에 벡터로 표현을 하는 그런 인베딩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GPT 같은 것들은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그 텍스트에 가장 이어지기 적절한 다음 토큰들을, 이제 다음 단어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트랑 GPT가 둘 다 이제 2018년에 나왔어요. 2018년이면은 언제냐? 6년 전인데, 2017년에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구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 문제에 잘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다음 연도에 나온 버트랑 GPT고요. 이 버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분류라든지 뭐 추출,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검색, 이런 다양한 조금 더 읽기에 가까운 태스크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조금 더 추상화할 수 있을 것 같고,
GPT는 뭐 번역, 요약 이런 식으로 뭔가 쓰기를 해야 되는 것들, 기존 입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 버트를 학습을 시킬 때는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 이거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뭐 토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공부를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장이나 뭐 문단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나 뭐 어절이나 문장 이런 것들을 주어진 후보군 중에서 고르는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버트도 이거랑 똑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트라는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doing today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뭐 you라는 부분을 마스킹을 해요. 그래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입력된 이 문장 입력에서 이 마스킹된 부분이 어떤 단어가 들어오는 게 가장 적절한지 고릅니다. 이제 뭐 토익 문제 풀 때 빈칸이 있으면은 보기 1, 2, 3, 4번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가장 적절할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How are you doing today에서 원래 you가 마스크 부분의 정답이지만 여기서 뭐 you가 될 수도 있고 뭐 day가 될 수도 있고 뭐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뭐 you어라든지 뭐 전혀 동떨어진 단어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튼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뭔가 표시를 하거나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빈칸을 뚫고 그거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얘가 빈칸 채우기만 해서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빈칸 채우기를 했던 모델과 빈칸 채우기를 하지 않은 빈 모델이 있을 때 얘를 똑같은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가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똑같은 과제의 명세를 받고 초등학생한테 그거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랑 전공자들한테 그거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랑 당연히 결과물들이 다를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과제 명사랑 똑같은 그런 인스트럭션이랑 똑같은 자료들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 테스트의 성능은 달라져요. 그것처럼 이 모델도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빈칸 채우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런 모델들한테 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켜보면 똑같은 작업에 똑같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는데 훨씬 더 잘한다더라. 그래서 이런 빈칸 채우기 기법으로 모델을 충분히 사전 학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금 더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용어는 프리트레이닝이랑 파인튜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적합시키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어떤 지식을 갖추게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인튜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분류라든지 뭐 추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풀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렇고요.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들, 얘를 보통 말뭉치라고 하는데 아까 뭐 제가 그냥 빈칸을 채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최소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 단위의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1기가바이트짜리 텍스트 파일 열어보신 적 있나요? 텍스트 뭐 메모장이나 이제 텍스트 편집기에서 1기가바이트짜리 텍스트 편집기로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죽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텍스트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얘가 뭐 아스키 코드로 따졌을 때 캐릭터 하나가 1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억 개의 문자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백 기가바이트라는 건 얘가 수천억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텍스트를 학습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라벨링 없이 학습을 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마스키드 랭귀지 모델링, 빈칸을 그냥 자동으로 랜덤하게 뚫고 그 빈칸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랬더니 신기하게 얘가 사람처럼 어떤 언어에 대한 일반화를 갖춘 지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점성술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얘가 실제로 뭐 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업계, 자연어 처리 업계 주류는 이 점성술에 의존을 해서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잘 학습을 시키자라는 걸로 이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었었는데 뭐 영화 리뷰 같은 것들을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 튜토리얼 같은 거 배울 때 많이 하는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네이버 영화나 이런데 리뷰가 이제
뭔가 많이 사람들이 올려줬는데, 뭐 최근에 뭐 개봉했지? 파묘가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파묘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올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리뷰만 남기고 부정적인 리뷰만 자동으로 다 추출해서 영화 리뷰를 다 조작을 해버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리뷰 개수가 한 100개 있으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골라낼 수 있겠지만, 얘가 1000개, 10,000개, 뭐 10만 개 있으면은 사람이 눈으로 다 보고 골라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AI 모델한테 어떤 영화 리뷰를 밀어 넣었을 때 얘가 이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뷰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리뷰인지를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흑백 논리로 긍정 또는 부정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이 버트라는 모델에다가 한국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라벨링된 영화 리뷰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킥킥킥 너무 웃겨, 막 뭐 너무 좋다, 막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얘가 긍정적이다, 또는 되게 이거 너무 재미없다, 다시는 안 봐야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부정적이다 라는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 사전이 학습된 모델한테 추가로 이제 미세 조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학습할 때 본 적이 없는 그런 영화 리뷰에 대해서도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뭐 다양한 부분에 이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또 스팸 메일을 구분을 한다든가, 얘가 메일 그냥 내용만 갖고 들어왔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자주 등장하는 문구만으로 그냥 룰로 걸러낼 수도 있지만 되게 교묘하게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걔까지 이제 룰로 잡으려고 뭔가 빡빡하게 하자니 정상적인 메일들도 다 걸러져서 스팸 메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미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얘를 사람이 보면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라벨링을 한 분류 데이터로 또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분류도 이제 뭐 할 수 있고, 뭐 또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버트를 이용해서 뭐 임베딩이라는 것들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이너 처리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텍스트를 벡터 공간에다가 잘 매핑을 하는 거. 결국 각각의 텍스트나 단어나 문장, 문단, 문서 이런 애들한테 벡터 공간에 자기 집 주소를 찾아주는 그런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센텐스 임베딩인데, 얘는 서로 언어가 달라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벡터 공간상에 비슷한 가까운 거리에 이제 매칭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뭐 What time is the checkout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얘가 독일어랑 뭐 일본어로 적혀 있는 문장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이제 뭐 How late is the pool open이라는 거는 똑같이 영어로 적혀 있지만 얘가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벡터 공간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검색을 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 검색어를 임베딩으로 바꾸면 뭐 여기에 어딘가에 뭐 좌표가 생기겠죠. 그럼 그 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벡터 값들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검색어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텍스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 기반으로 AI 모델을 활용한 검색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키워드 기반 전통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기는 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서로 보완할 수 있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버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아까 그 GPT가 뜨고 확 커진 것도 처음에는 이 오픈 AI에서 GPT를 만들고 구글에서 버튼을 만들었는데 GPT는 잘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GPU도 되게 느렸었고 모델도 되게 작았고 해가지고. 근데 이 버튼은 작은 모델에도 되게 잘 됐었거든요. 성능도 되게 잘 나오고. 근데 이 오픈 AI에서 되게 이제 엄청 무식한 방법으로 그 모델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초가 바로 이 GPT 모델인데, 얘는 버트랑 약간 사전 학습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버트랑 마찬가지로 사람이 굳이 라벨링을 하지 않고도 뭐 몇백 기가 뭐 몇 테라바이트 단위의 텍스트 데이터를 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버트는 빈칸을 뚫고 앞뒤 맥락을 보고 맞추지만 GPT는 앞부분만 보고 뒤에 나올 내용을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람이 글을 쓰거나 할 때 얘를 앞에서부터 뒤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 얘를 뒤부터 이제 앞 거를 이제 쓰지는 않잖아요. 뭐 코드를 작성을 하든 자소서를 작성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글을 쓸 때. 그래서 이 GPT 모델 같은 경우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 토큰은 뭐 단어나 뭐 형태소 이런 레벨일 수 있는데 어떤 다음에 올
그런 텍스트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먹은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뒤에 가장 적절하게 이어질 문장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로 취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먹은 이라는 문장을 GPT에다가 넣는 거는 이 오늘 내가 먹은 이라는 문장 뒤에 이어질 토큰들 또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계산하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어들이 하나씩 똑똑똑똑똑똑똑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어떤 텍스트가 입력되면 그 텍스트 뒤에 이어질 토큰들이 확률적으로 순서대로 쭈루룩 리스트업이 되고 그 확률이 가장 높거나 뭐 제일 그럴듯한 것들을 골라서 붙여주고 그러면 걔가 이제 기존 맥락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어질 토큰들을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토큰이 하나씩 똑똑똑똑똑 계속 나오는 게 실제로는 조건부 확률을 연속적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이어서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T도 마찬가지로 사전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거치면 이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같은 것들을 만약에 100만 건의 학습을 시켰다. 그러면은 학습할 때 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자소서 같은 경우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 문장이 얘는 이건 좀 번역 툴라서 조금 이상한데 벤치마크 같은 데서 많이 하는 태스크인데 이 문장에 어떤 어색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뭐 yes, no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두 개의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아니면은 뭐 어떤 되게 긴 텍스트를 세 줄로 이제 요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작업들이지만 사람이 하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좀 귀찮은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거의 예시를 좀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그 다음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얘는 GPT 모델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버트랑 되게 크게 다를 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트는 그 앞 맥락이랑 뒷 맥락을 이제 같이 보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 얘는 앞에만 보고 이제 뒤에를 보는 거고 그래서 버트의 이제 줄임말이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s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하게 앞이랑 뒤를 둘 다 보고 한다는 거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어서 생성만 한다. 그래서 얘에다가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키면은 번역도 시키고 어떤 이 문장이 얼마나 적절한지 얼마나 뭐 유사한지 요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이제는 태스크 단위에서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질문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얘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애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를 얘가 GPT 모델이 사전 학습을 하거나 파인 튜닝을 할 때 학습된 적이 없다고 해도 얘를 바로 그냥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을 할 때도 어떤 질문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질문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학습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러니까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학습된 데이터들이 합쳐져서 어떤 이 언어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일반화해서 얘를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GPT라는 모델을 엄청나게 키우면 어떻게 되냐? 얘가 그냥 LLM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LLM이 되게 핫한 키워드인데 얘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냥 GPT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왜 이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럼 왜 호들갑을 떠냐면 이 LLM이라는 건 뭐 수십 빌리언, 뭐 수백 빌리언 단위의 파라미터 크기를 가진 모델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짜리 GPU가 한 100장 정도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왜 쓰냐?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인데 그러니까 작은 모델에서는 죽어도 안 되는 것들이 모델을 그냥 키우고 데이터를 많이 밀어넣기만 했는데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GPT-3 논문의 내용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사람들이 얘를 100% 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를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는 많이 있지만 이 모델 전체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코드처럼 어떤 논리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지는 몰라요. 물론 어떤 규칙이 있지만 걔는 더 이상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인풋 아웃풋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랑 되게 동일한 거예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재밌으면서도 되게 무서운 건데, 뭐 오픈AI에서 만든 GPT-3 되게 유명하죠. 얘를 기반으로 만든 게 이제 챗GPT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클로버도 있고, 뭐 SKT에서 만든 에이닷도 있고, 최근에는 엔스로픽에서 만든 뭐 클로드 같은 모델도 있고,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어떤 되게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 새로운 작업을 요청을 해도 바로바로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학습 능력이 없이. 근데 이제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모델들 중에 제일 처음에 설명한 이 버트가, 왼쪽에 있는 이 버트가 이 사이즈, 여기 그래프가 사실은 있어요. 여기 아주 작게 있는데, 그러니까 버트의 크기가 0.34라면 여기 GPT-3는 이제 175 빌리언입니다. 그러니까 빌리언이면은 기가랑 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다양한 뭐 방식이 있지만 플로트 값 하나를 뭐 4바이트나 8바이트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4바이트로 표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75 빌리언이라는 거는 4바이트짜리 플로트 값이 175 기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모델 안에 들어있는 이 행렬 계산을 하기 위한 그 파라미터 값들만 거의 1테라바이트에 가까운 거죠. 얘를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GPU 메모리. 그래서 이제 뭐 몇천만 원짜리 GPU를 몇십 장, 몇백 장을 얽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뭐 추론을 시키고 그러느라 이제 개인 사용자들은 되게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뭐 기업이나 연구실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지금 얘를 얘기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가 자기의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GPT한테 판례를 찾아줘 하고 GPT가 만들어준 판례를 답변에 사용을 했는데 그 판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판례여서 결국 징계를 먹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가려져 있긴 한데 얘는 뭐 요즘 챗GPT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챗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버전에다가 질문을 한 내용,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했을 때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어떻게 던졌는지에 대해서 물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거는 현실에 없었고 뭐 우스갯소리로 뭐 지어내려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세종대왕이 15세기 조선시대에 이제 한글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빡쳐가지고 그 맥북 프로를 방으로 던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얘가 만든 이 모델이 만든 데이터를 다른 모델이 또 다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잘못된 정보가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각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얘는 이 모델의 본질적인 구조상 아직까지는 얘를 완벽히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과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챗GPT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되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얘가 모델이 뱉어준 내용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검수를 해주고, 특히 사실이나 아니면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내용들, 뭐 올해 이번에 대통령이 누구야를 1999년에 물어봤을 때랑 뭐 2024년에 물어봤을 때는 다르잖아요. 같은 질문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람이 확인을 해주고 제출을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상사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해드리면 좋은 점이 이 GPT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얘기는 많아요. 근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어떤 정해진 그런 규칙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질문을 최대한 공들여서 쓰라.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되게 대단한 기술이 있고 막 두꺼운 책들 나오고 뭐 강의 팔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다 이제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롬프팅은 결국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이 문제를 명확하고 가장 혼돈이 없도록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프로그래밍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작년에 언론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2023년에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영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수업에서 자바를 배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바를 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할 수도 있지만 영어로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 이 GPT 모델이라는 프로그램이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뱉도록 그런 요청하는 그런 작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래밍 작업이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실 텍스트만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챗GPT 같은 서비스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오픈AI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용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개발자도 알지 못했던 사용 방식을 깨우쳐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소서 써줘 이러고 저는 자소서를 그렇게는 못 쓰는데요 하면은 뭐야 쓰레기네 하고 안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용은 똑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GPT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되게 웃기지만 부탁도 조금 더 하고 이거 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아니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줘. 아니면은 영어로 쓰지 말고 꼭 한국어로 써줘. 이렇게 부탁을 한 줄씩 넣는 게 되게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작성을 해줘. 이런 거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일이야. 제발 꼭 자세하게 써줘. 아니면 차근차근 풀이 과정과 함께 답변을 작성해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벤치마크에서 정량적으로 정확도가 몇십 %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스크린샷 같은 것도 그 예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체인 오브 넛이라는 프롬프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얘가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서 풀이 과정을 손으로 적으면서 최종 답변이 나올 때까지 작성을 해달라 하는 게 이 체인 오브 넛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의식의 흐름대로 뭔가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은 질문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GPT가 조금 수학 문제에 좀 약해요. 그래서 얘가 되게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수학 연산도 잘 못하는데 얘가 차근차근하게 원래 사과가 23개 있었는데 얘가 이제 20개를 점심 때 썼고 그래서 3개가 남았고 근데 걔네가 6개를 샀으니까 최종적으로 9개다 라고 풀이 과정을 작성하고 답을 쓰게 했더니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한데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나 약간 싶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뭔가 어떤 규칙으로 딱 정해서 얘가 무조건 좋다라는 거 없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만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프롬프트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분야에 한해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 문제를 챗GPT로 가장 잘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용한 학습 기법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체인 오브 섯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게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되게 어색한 그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사자로 이행시를 지어줘라는 거를 챗GPT 입력을 했을 때 챗GPT 무료 버전은 이행시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은 이제 이행시, 한국인은 이행시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어떤 두 글자짜리 단어가 있을 때 각각의 글자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정말 많은 방법으로 사실 그냥 이렇게 안 적고 밑에 막 빌어도 보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시가 뭔지 설명도 해보고 했는데도 얘가 결국은 사자에 대한 어떤 시를 쓸 줄만 알지 이행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마나 표범에 대한 이행시에 대한 예시를 주고 똑같은 챗GPT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얘가 사자에 대한 이행시를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챗GPT 모델을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거나 이 모델 자체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저는 오픈AI 직원도 아니고 굳이 이 이행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신 저는 여기다가 아주 간단한 예시 2개를 주는 것만으로 원래 이 모델이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시간에 못하던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은 예시를 여러 가지를 주거나 설명을 많이 붙이면은 그 작업을 더 잘 수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뿐이지 얘가 모든 작업에 대해서 다 잘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의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챗GPT 말고도 좀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된 서비스는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챗GPT 되게 좋고 되게 재밌는데 그거 구동하려면 뭐 하루에 막 몇 억씩 깨지고 돈은 엄청 많이 나갔는데 사람들은 뭐 이거 재밌긴 한데 뭐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냐? 이거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 아니냐? 라고 이제 챌린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GPT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실제 현실 문제에 좀 더 가깝게,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자기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해, 아니면 이거 버튼만 눌러, 이런 식으로 제안해 주는 걸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 것들 더 편리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클로버 노트라는 서비스인데요. 클로버 노트 써보신 분 있어요? 클로버 노트 그러면 요약도 써본 적 있어요? 노트 요약? 그렇다고. 이 클로버 노트 같은 경우는 얘가 결국은 되게 단순한 플롯이죠. 사람이 말을 하면은, 지금처럼 제가 뭔가 말을 하면 얘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그 텍스트를 뭔가 요약을 해준다든지 주요 키워드를 추출을 해준다든지 뭐 다음 할 일을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가장 쓰기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네이버에서 개발한 음성 인식,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 엔진이랑 그 다음에 요약 추출 뭐 이런 거에는 뭐 하이퍼클로버가 사용이 됐어요. 하이퍼클로버는 LLM 모델, 네이버에서 만든 LLM 모델이고요. 한국어에 조금 더 특화된 GPT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녹음 버튼만 눌러도 텍스트로 변환된 그 회의록이랑, 물론 오타는 조금 있지만 요약된 결과 이런 것들을 바로 얻을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랑 그 NLP 기술을 같이 합쳤다는 건데, 얘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화자를 구분을 해줘요. 지금처럼 저 혼자 떠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클로버 노트로 녹음을 했다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느 시점에 누가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의 예측값을 같이 활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GPT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앞에 입력된 텍스트가 있으면 뒤에 오는 텍스트들의 단어들이 얼마나 이제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이버 클로바라는 그런 음성이 들어갔을 때 이 클로바라는 자리에 들어갈 그런 예측을 뭐 클로버일 수도 있고 뭐 클로바일 수도 있고 뭐 글로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음성을 말한 사람의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얘가 뭐 그래바에 대한 확률이 제일 높았다고 했을 때, 이 언어 모델이 보기에는, GPT가 보기에는 텍스트로 썼을 때는 네이버 뒤에 그래바가 오는 게 말이 되냐, 네이버 뒤에는 뭐 클로바나 파파고가 오는 게 제일 그럴듯하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의 예측값을 합쳐서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이버 클로바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뭐 그런 기법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뭉개지거나 해도 얘가 기존에 뒤에 이어져 있던 맥락을 고려해서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요약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요약이 아니지, 대화 점유율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은 뭐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쪽에도 같이 연관된 내용인데, 작년에 발표한 네이버에서 했던 그 데뷔라는 행사에서 발표 자료가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발표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요약 뭐 안 써도 되죠. 이제 제가 요약을 좋아해가지고. 요약 같은 경우는
얘가 엄청나게 긴 텍스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GPT가 한 번에 다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의미 단위로 적절한 문단 단위로 자르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문장들을 나누고 그 문장들 사이에 서로 인접한 두 문장 사이에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가 되게 낮은 문장을 기준으로 문단을 이렇게 나누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마지막 부분과 컴퓨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부분 그 두 사이의 유사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문단을 독립적으로 이제 요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단을 각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한 결과를 이렇게 쭉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약 결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떠든 내용만 그냥 녹음만 해도 텍스트로 길게 바꿔주고 걔를 또 이제 짧게 요약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요약을 하는데 이제 하이퍼클로바라는 LLM 모델이 활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최신 버전에 들어간 기능인데 이 요약문이 있으면은 얘가 사실 원문이 엄청 길어지다 보면 요약문들도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얘가 요약을 해주기는 했는데 뭔가 이제 조금 애매하고 이제 좀 더 이제 구조화돼서 좀 더 한눈에 보기 쉬웠으면 좋겠다 하는 니즈가 있었어서 그래서 각각의 요약문 문단별 요약문마다 소제목을 붙이는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면 언어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얘가 언어 모델의 개념이란 소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GPT 모델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GPT 모델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식으로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요약문에다가 소제목을 붙이는 방식으로 조금 더 요약을 한눈에 보기 쉽게 개선이 된 형태로 변환이 됐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사용을 했고 은근히 좀 잘 활용하면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그냥 녹음을 해서 쭉 써준 내용에다가 그냥 요약문을 해서 그것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요약을 굳이 하이퍼클럽한테 맡길 필요는 없죠. 이 내 텍스트를 쭉 긁어다가 더 똑똑한 챗GPT한테 집어넣고 걔한테 요약을 한다든가 얘를 가지고 과제 리포트를 바로 작성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자의적으로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최대한 조금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너무 두서없이 많은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그냥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상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질문이나 조금 받고 그러고 가시죠. 네.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에서 더 관련이다 보니까 네. 컴퓨터 공학 학부를 전공하고 인공지능 쪽에 석박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현직자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저희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학부생이다 보니까 그런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취업 시장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쵸.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원을 안 갔고요. 대학원을 안 간 이유는 대학원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대학원에 가는 게 별로 AI 분야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안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게 대학원에 가는 게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빨리 변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는 그 흐름에 그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자연어 처리 공부를 2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자연어 처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챗GPT도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저한테도 그냥 주위 친구들도 너는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너는 취업할 생각이 없냐 약간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22년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지금은 AI 한다는 사람 모두 다 LLM 하고 다 하고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석사나 박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 6년씩 이상도 연구를 하는데
가장 핫한 주제를 시장에서 원하는 포지션은 그쪽인데 그 주제를 그분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셨을까? 하면은 사실 아니겠죠. 석사를 가고 박사를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을 기르는 거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자기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AI 쪽으로 석사학위까지 땄는데 갑자기 그냥 다시 웹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 신입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 석사 했던 그 메리트가 거의 없이 그냥 학사 졸업자들이랑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계속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매일 논문 읽고 매일 그러니까 논문 다 읽지도 못하죠. 매일 무슨 논문이 나오냐만 간신히 보고 계속 뭔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석사학위가 필요하면 대학원에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대학원에 가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직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2년 전까지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석사가 아니면 잘 안 뽑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인공지능 분야 직무 담당자들이 하는 일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 나가서 뭔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출품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회사 가서도 이제 이어져 왔다면 지금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느 큰 회사든 작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너네가 이제 어떤 논문을 내고 어떤 연구 성과를 냈냐 이것보다 이제 이게 기술이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냐 이걸로 막 GPU 몇 천만 원짜리 GPU를 막 메타에서는 올해 GPU를 12조 원어치 엔비디아에서 샀다 하는데 그걸로 도대체 무슨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그런 질문들이 그런 챌린지가 22년 말 23년 초 챗GPT랑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석사를 가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 역량을 쌓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를 내는 것만이 실제 현업에서 AI 분야 현직자들이 하는 일들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누군가는 되게 절망적이게 들릴 수 있겠지만 AI 모델링을 하는 사람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AI 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AI를 다루는 그런 방법론 자체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도 뭐 AI 전공이지만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다양한 기술들을 같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데이터나 이제 AI 쪽에 더 깊게 많이 배우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나 뭐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학부 전공 시간에 뭐 배운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밑바닥부터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AI도 사실 DB 같은 것도 막 MySQL이나 뭐 몽고DB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만들어져 있는 가지고 와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업 아이템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까?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 연구가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학부로 취업을 할 거면 그쪽으로 기회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려면 이제 갔겠지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되게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그게 꼭 필요할까? 그러니까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나중에 가면 된다. 저는 그 마인드였어서.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 오늘 온 것도 AI 학부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되게 뭐 드리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약을 하면 좋아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뭐 너무 동떨어진 걸 하진 마시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뭔가 얘기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큰 회사들도 그렇고 뭐 작은 스타트업들,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보고 그러면 되게 많은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들, AI 리서치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한 2, 3년 있으면은 취업 준비를 하고 뭐 빠른 친구들은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석사학위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기업,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잡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고 거기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에 내가 맞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리서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특정 기술들을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일들을 주어졌을 때 걔를 이해해서 기존에 있던 팀원들이랑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잡 디스크립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세세하게 적혀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 쓰냐. 뭐 물론 언어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을 쓴다 하면 파이썬을 기반으로 뭐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있냐. 만약에 얘를 자이너 처리 쪽으로 특화시킨 회사라면 이 자이너 처리 분야의 모델링을 파이토치로 해본 적이 있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자이너 처리 분야 모델링 중에서 GPT 같은 모델을 되게 크게 키운 LLM 모델을 서비스에다가 실제로 적용해본 경험이 있냐. 물론 이거를 신입한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이제 경력 공부를 예로 들건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은 하고 싶은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에 해당하는 잡 디스크립션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취업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현업에서 실제로 좀 일을 하는 거를 빨리 하고 싶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하네요. 너무 되게 되게 약간 좀 한이 맺힌 질문이에요. 아직도 이제 AI 하려면 약간 대학원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건 약간 좀 재수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학부 3학년 때 네이버에서 하는 모델링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완전 오픈되어 있는 대회였거든요. 왜냐면 석사 하는 사람들도 오시고 박사 하는 사람들도 오고 현직자들도 오고 하는데 그 대회에서 목적이 네이버에서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라 이건데 제가 시금을 전폐하고 노력한 끝에 1등을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내가 1등을 했지만 내가 정말 똑똑하고 특출나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이나 공개되어 있는 기술들, 내가 배울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 다 처음 하는 거고 나도 처음 하는 건데 이 정도 공부하는 걸로 이 분야에서는 이미 다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좀 대학원을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의심이 좀 들었고 그리고 챗GPT가 그 이후에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서비스 만들어라, 돈 벌어라 이런 니즈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쪽 AI 모델링 연구 쪽 제외한 부분에서 일자리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드는데도 DB가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백엔드 개발자 필요하고요. 당연히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행렬들을 GPU 위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 최적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오더 오브 n 스퀘어로 돼 있는 거 막 n 로그 n으로 낮추고 막 이상한 거 써가지고 막 n으로 막 낮추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AI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버트 GPT 아니면 컴퓨터 비전에 나오는 뭐 CNN 뭐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AI 반도체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에서 사실상 AI 쪽에 사용되는 모든 GPU를 독점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 엔비디아 GPU가 아니면 잘 안 돌아가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 GPU는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도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여러 스타트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리벨리온이나 이런 스타트업에서도 어떤 특정 AI 모델만 지원하지만 대신 전력이나 어떤 그 성능적인 가격적인 면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제품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AI 기술로 먹고 살기보다는 반도체나 이런 걸로 먹고 산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또 많이 밀어줄 그 영향이 그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근데 우리가 뭐 하드웨어 설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쪽으로 우리가 갈 여지가 없냐?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오픈소스 모델이나 상용 모델들에 잘 연결을 했을 때 작동을 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구매를 해서 제품에 적용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야 또 계속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모델링하고 학습하고 이런 거 외에도 AI 분야에 다양한 일자리가 많고 되게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석사를 가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게 되고 사실 그것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안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얻어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박사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근데 학사라고 해서 얘가 취업을 평생 못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면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 디스크립션을 보고 찾아보시고 그 중에서 재밌는 거를 해라. 같은 게 제 짧은 경험상 이제 얻은. 네, 기간은 짧았지만 제가 되게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 열심히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만점을 4.3을 맞아도 그래도 아무 어떤 기업에서 막 무조건 데려가 주진 않아요. 물론 4.3 정도 되는 친구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는 AI 분야에서 이 활약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혼자 공부한 게 어려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양한 뭐 커뮤니티에서 같이 좀 관심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은 이쪽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링크드인 있어요. 링크드인에 가면은 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이 학교의 출신 선배님들이 일하고 있는 현직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실 뭐 전혀 연고도 없는데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지성으로 1촌 신청 누르고 그러고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고 연락해봐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되게 잘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길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준비를 할까 아니면 자이너 처리로 좀 내용을 할까 했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아직 이제 2학년 되셨다고 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왔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제가 당장 6개월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네. 공부할 때 네네. 책을 다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독학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스터디하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책인 것 같고 왜냐면 책은 내용이 안 변하니까. 근데 정말 예를 들어서 변하지 않는 거 수학 이런 거는 사실 책으로 공부해도 좋아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충분하지 않다. 근데 논문 이런 것들은 좀 사람을 많이 구해서 같이 좀 관심 분야 논문도 좀 읽어보고 내가 100%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런 주제 같은 것들도 좀 요약을 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보고 이 논문에서 파생된 다른 연구들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마인드맵처럼 이 논문이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 처음 발표된 어텐션 이즈 얼 유니드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버트가 나왔고 GPT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졌고 걔네들의 내용은 뭐가 있고 이런 걸 잘 정리하는 것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프로그래밍은 직접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그게 되게 간단한 거라도 직접 만들어보고 또 깃에다가 커밋도 해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뭐 회사마다 다른데 기술 회사에서 좋게 보는 거는 오픈소스에다가 직접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예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파이썬을 써보셨으면은 뭐 판다스나 넘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고 어떤 회사에서 영리적인 목적 없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보다 보면은 에러나 부족한 부분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능들이 여전히 있어요. 모든 오픈소스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기여했을 부분이 있다 하면 기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처음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뭐 대학원을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대학원을 갔었으면 AI 반도체 대학원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뭔가 최적화하고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AI 모델링을 성능이 95% 나오는 거를 96% 7% 나오게끔 올리는 작업은 되게 고통스럽고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들이게 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그렇게 크냐 하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서비스는 살아남아요. 근데 연구 분야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편집자분들